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윤석열 총장이 정치적 중립 시비 논란을 불식시킬 생각이 없다면 거취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관훈 토론회에서 나온 이 대표의 발언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권의 김해 신공항 백지화가 월성 1호기 문제와 판박이라며 감사를 요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권의 가덕도 신공항 추진이 전국에 미칠 영향을 짚어보겠습니다. 박능우 장관이 지금 코로나19 유행을 차단하지 못하면 전국에서 대규모 유행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백신 개발 등 코로나19 소식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김해 신공항은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면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해 신공항 추진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가덕도 신공항을 둘러싼 지역 갈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 연속 200명을 넘어선 가운데 모레부터 서울과 경기도의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강화됩니다. 인천은 23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입장 인원이 제한되게 됩니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에 이어 모더나가 자체 개발 중인 백신이 90% 이상의 효과가 있다는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공급에 청신호가 켜진 가운데 우리 정부는 백신 5개를 대상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윤석열 총장이 정치적 중립성 시비를 불식시킬 마음이 없다면 스스로 거취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총장과 갈등을 빚고 있는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는 스타일이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주택을 소유한 가구 가운데 상위 10%의 평균 집값은 1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해 전보다 1억 3천만 원이 올라 하위 10% 평균 집값의 40배를 넘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 화물차가 일가족을 덮쳐서 3살 아이가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5월에도 비슷한 장소에서 사고가 있었다며 신호등 설치를 요구해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해 신공항이 추진 발표 4년 만에 사실상 사업을 중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1개월 동안 적정성 검증 작업을 벌여온 검증위원회는 오늘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때마침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으로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어서 김해 신공항은 사실상 백지화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연수 기자. 네, 국무총리실입니다. 네, 검증위의 발표 내용을 요약하면 기존 김해 신공항 계획은 동남권 신공항 건설 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부적합하다 이렇게 나온 겁니까? 네, 결론부터 보자면 그렇습니다. 검증위는 김해 신공항 계획은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확장성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자체의 협의 의사, 다시 말해 부산시의 동의가 없다는 절차적 문제를 들었는데요. 국토부 계획안대로라면 신설 활주로 진입 경로상에 산을 일부 깎아내야 하는데 여기에 지자체장의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인용한 겁니다. 그동안 비행 절차의 보완 필요성 등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던 사항들이 있었고 기존의 여객 수요나 소음 피해 예측에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결국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 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쉽게 말해 원점에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안전, 소음, 시설 운영과 수요, 환경 4개 분야에 대해 진행해온 검증 작업의 최종 결론입니다. 결국 역대 정부에서도 풀지 못하고 논란만 거듭하며 끌어온 김해 신공항 사업은 아무래도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됐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애초에 검증위가 꾸려진 것도 부산, 울산, 경남이 안전 문제를 들어 김해 신공항에 반대해왔기 때문이었죠. 오히려 부울경이 주장하는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총리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해 신공항을 사실상 백지화해야 한다는 검증 결과 발표가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은 대신 가덕도 신공항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특별법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대구 경북 민심을 의식해서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백종규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은 그동안 김해 신공항 대신에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힘을 실어왔었는데요. 자, 더 속도를 내겠죠?
네, 민주당은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해신 공항은 과거 정부가 정치적으로 내린 결정이라며 소음과 안전 문제로 확장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북아 물류산업 차원에서는 가덕도 신공항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한발 나아가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특별법 입법까지 추진한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시기를 단축하거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특별법 입법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의원들 중심으로 이미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일각에서는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의식해 정치적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자신의 SNS를 통해 김해 신공항 검증은 1년 6개월 전부터 시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궐선거를 그때부터 고려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인 판단이 작동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조금 전 3시 반쯤부터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을 위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지역 의원들과 동남권 공항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그동안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지지했었는데요. 오늘은 입장 변화에 기류가 감지된다고요. 네, 일단 대구 경북의 민심을 의식한 듯 약간의 기류 변화가 감지됩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지적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국무총리 시절에는 김해 신공항 확장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며 내년 보궐선거에서 덕을 보려고 무리하게 변경을 추진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월성 1호기와 판박이라며 국책사업 변경 과정도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문제도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이 사업의 변경이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를 반드시 따져보는 과정을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정부의 정책 일관성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특별한 정치적 목적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국책 사업을 이렇게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공항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다면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가 밝힌 감사원 감사 추진에 대해선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산이 지역구인 하태경, 박수영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여당과 별도로 가덕도 신공항 관련 특별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구 경북 지역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권영진 대구시장이 SNS를 통해 천인 공노할 일이라며 대구 경북은 가덕도 신공항에 찬성한 적이 없다고 반발했는데요. 대구 경북 의원들도 잠시 뒤 4시 반부터 간담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과거 지역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다만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이 공식적으로 가덕도 신공항에 반대하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김해 신공항이 사실상 백지화 수순에 들어가면서 영남 지역의 신공항을 둘러싼 극심한 갈등이 다시 한번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20년을 끌어온 국가시책이 정치권에 휘둘려서 때마다 갈피를 잡지 못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이 자리에서 바로 하명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공식적으로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어느 방향이든지 방향을 잡아 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합시다. 영남 지역 신공항 문제에 불을 붙인 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바로 이 한마디였습니다. 이어 취임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신공항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순풍을 타는 듯했습니다. 최적 입지가 어디냐? 일이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합니다. 부산 가덕도와 경상남도 밀양을 놓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활을 건 유치전이 펼쳐진 겁니다. 양쪽 눈치만 보던 정부는 두 곳 모두 경제성이 없다며 어느 쪽 손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동남권 신공항 공약을 지킬 수 없게 된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영남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박근혜 정부 또한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지 기반인 부산과 대구 경북 의원들 간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흐르자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국 결론을 내린 겁니다. 김해공항을 신공항급으로 확장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결론을 내렸고 정부도 이러한 제안을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때도 해외 업체에 용역을 맡겨 공정한 평가를 했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상황은 또 바뀌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힘을 싣고 나선 겁니다. 이곳에 들어오다가 희망고문 그만 좀 시켜라 하는 현수막을 봤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요구 그대로 부울경의 희망고문 빨리 끝내도록. 결국 김해 신공항은 사실상 백지화. 과거 정부 때는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후보군 중에 꼴찌였던 가덕도가 다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ADPI가 평가를 했었죠. 밀양 현재 위치, 김해공항 확장, 가덕도를 놨는데요. 가덕도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중차대한 국책사업이 갈팡질팡해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를 그간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김해 신공항 추진이 사실상 백지화되고 가덕도 신공항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내년 재보궐선거를 앞둔 정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 미칠 파장을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해 신공항 안이 이제 4년 전에 확정돼서 추진되다가 다시 이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가덕도 신공항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건데요. 4년 전 평가와 올해 평가가 달라진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기술적인 문제를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그렇고요. 검증위원회라는 데가 총리실 산하입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에서 이제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었더라고요. 예. 하나는 안전성의 문제, 활주로를 한 번을 더 확 만드는데 예. 주변 산과의 이착륙 과정에서 항공기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그것을 그러면 산을 좀 깎아야 되는데 그 깎으려면은 부산시 지방자치단체와 반드시 협의를 해야 되는데 김해 신공항 기본계획안을 세울 때 그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았다라는 절차적인 흠결이 있다라는 문제, 그리고 김해 신공항으로는 미래 확장성이 좀 부족하다. 이 세 가지 이유를 검증위원회에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가장 큰 4년 전하고 변한 것은 정치 지형이 변했다는 거죠. 정치 지형이 변했다. 특히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이른바 PK라고 부울경이라는 지역에 정치 지형이 많이 변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 2016년 4년 전에 결정될 때만 해도 다들 그 지역들은 당시에 한나라당, 새누리당입니까? 제가 당 이름은 잘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야당. 지금은 다들 집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선이 된 거죠. 특히 이 불씨를 살린 사람이 성추문 사건으로 물러난 오거돈 전 부산시장입니다. 2016년 결정을 오거돈 부산시장이 가덕도 신공항이 필요하다라고 불씨를 다시 살렸고, 그리고 송철호 울산시장, 그다음에 김경수 경남지사의 동의를 얻어서 부울경이 공동 검증단을 만들자. 그래서 그거를 국토부가 2016년에 확정한 국토부가 하지 말고 총리실에서 검증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왔고 그 요구가 오늘의 결과로 나타난 겁니다. 방금도 정치 지형이 변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발표 전에 여당에서도 상당히 가덕도 신공항을 좀 밀어붙이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정치적 결정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려워 보이는데요. 여기서 분명히 할 것은 아직 가덕도 신공항이 결정이 된 건 아닙니다. 일단 김해 신공항 건설 기본 계획안을 백지화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결정이 오늘 내려졌을 겁니다. 검증위원회에서 그렇게 했고 그 이어서 아마 총리 주재로 장관회의가 열리고 있을 텐데 거기서 무효화 결정을 내릴 거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새롭게 또 모집을 하느냐, 가덕도, 밀양 아니면 또 제4의 후보지를 물색을 하느냐, 아니면은 가덕도로 바로 가느냐, 이것은 정부가 아마 오늘 회의를 토대로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겁니다. 그거는 아직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큰 흐름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좀 일반적인 생각인 것 같고요. 그건 여야 모두 특히 부산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가덕도 신공항을 좀 서둘러야 한다면서 지금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 4월에 재보궐선거가 있어요. 이제 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있는데 이번 그 김해공항이 이제 재검토해야 되고 그리고 가덕도 공항을 이제 새롭게 추진한다면 여권에 유리한 환경이 되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그렇게 봅니다. 일단 우리가 준비한 한번 그래픽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조사한 정당 지지도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11월 첫째 주에 민주당이 29.5%에서 약간 소폭 올랐죠. 반면에 국민의힘이 한 5%포인트 정도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그 가덕도 또 김해 신공항 문제가 적극적으로 거론은 안 됐지만은 지역 언론에서는 상당히 임박했다라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면서 상당히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번 부산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의 결정적인 흠결이 무엇이었냐면은 성추문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문 때문에 벌어진 선거다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으로서는 참 극복하기 힘든 핸디캡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으로서 이제 프레임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가덕도 신공항을 꺼낸 오거돈이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성추문을 희석시킬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새로운 부산시장이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돼야 가덕도 신공항을 완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슈를 내걸고 공세적으로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국민의힘이 참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지도부도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게 김종인 비대위원장 경우에는 뭐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밖에 없느냐. 하지만은 이런 대규모 국책 사업이 좀 몇 년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문제는 지적을 해야 된다. 그 정도 원론적인 입장을 내세울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주호영 원내대표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대구 아닙니까? 대구 수성을 해서 대구 수성갑으로 이렇게 변화해서 나왔는데 대구 지역의 민심은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래도 대구 신공항이 군인 위성에서 확정이 됐다 그래도 상당히 그 회의적으로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호영 대표로서는 좀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의견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설 수는 없는 그런 좀 약간 애매한 입장일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 결정이 결국은 내후년 대선까지 본 포석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던데 그렇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왜냐 그러죠? 대통령 선거에서 부산, 울산, 경남 이른바 PK 지역에 어느 정도 표를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까운 예를 들어 보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후보 시절에 19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부울경에서 받은 그 표를 보면 부산이 38.7%를 받았습니다. 그 PK에서 이른바 그 경남에서 36.7%를 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때는 다자구도로 진행된 것 아니었습니까? 그 전에 박근혜 후보와의 양자 대결 때는 문재인 후보가 당시 부산에서 40%를 얻었습니다. 그 경남에서도 36%를 얻었고요. 만약에 내후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40% 정도를 얻어야지 당선 가능성이 있다,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현재 거론되는 민주당 후보 중에서 과연 그럴만한 PK에서 40%를 얻을 만한 후보가 개인적인 역량으로 있겠느냐. 이낙연, 호남 출신이죠. 그리고 이재명, 안동 출신의 성남이죠. PK에서 많은 지지표가 나올 가능성이 개인적인 역량으로는 희박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덕도 신공항 문제를 이렇게 안고 자기들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 전략입니다. 그렇군요. 지자체마다 이해관계도 다르다 보니까 대구에서는 좀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오늘 SNS를 통해서 천인 공로하리라라는 격한 표현까지 썼습니다. 대구시장 권영진 시장은 굉장히 좀 관한 그런 언사를 지금 쓰고 있는데요. 그래도 과거와는 달리 대구의 그 경북의 민심이 조금 좀 수그러들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짐작은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저기 그 대구 신공항 문제가 해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덕도를 마냥 반대하기에는
뭐 지금 뭐 찬성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4년 전과 달라진 것은 대구 위에 이제 군위신공항이 새로 생기는 것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그 거죠?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대는 하겠지만은 좀 태도에서 좀 바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이에 경남과 울산의 태도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당초 경남 경우에도 반대쪽 입장이 많았습니다. 가덕도에 반대가 많았고 울산도 4년 전에는 반대의 목소리가 많았지만은 이렇게 민주당 지방정부가 구성되면서 다 찬성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권영진 대구시장도 나름대로 실리를 얻으면서 적극적인 반대를 하지 않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요, 이 동남권 신공항 부지 선정 사실 가만히 보면 정권에 따라 막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고 실제로 경제적인 영향 이런 것들 더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공항 건설 문제가 참 실패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다 뭐 울진 신공항, 예천, 무안, 양양 모두 다 하나같이 정치 논리에서 개입이 돼서 제시가 됐다가 결국은 그 세금 먹는 뭐 괴물처럼 이렇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 우려 때문에 정치 논리가 지나치게 국책 사업에 개입됐을 때 나중에 그 감당은 결국 국민들이 하고 그 손해는 국민들이 보는 것 아니냐는 그 우려 때문에 나오는 건데 정치 논리 때문에 정치 논리가 너무 지나치게 개입이 돼서 국책 사업이 이리저리 바뀐다라는 것은 정치권, 정당뿐만 아니라 정부도 경계해야 되는 당연히 경계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가덕도 신공항 추진이 정부에 미칠 영향 짚어봤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최근 치솟고 있는 전세난 등 주거 대책과 관련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거듭 사과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거취는 본인이 선택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는데 오늘 관훈클럽이 주최한 토론의 주요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아마도 6번쯤 대통령을 뵌 것 같고요. 특히 주말에 뵙거나 통화하거나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우선 주거 문제로 고통을 겪으시는 국민 여러분께 정말로 미안합니다. 가슴이 아프고요. 좀 송구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한 적이 있으십니까? 대통령을 뵙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시비나 또는 검찰권 남용이라는 논란 이런 것들을 불식시켜 주실 필요가 있겠죠. 그럴 마음이 없으시다면 그건 본인이 선택해야 될 문제이죠. 주 장관의 경우는 비교적 스타일 쪽에 아쉽다 하는 말씀을 듣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보수 진영 잠룡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여의도에 사무실을 열고 정계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경제 대통령을 내세우면서 대권 직행을 강조했는데요. 당내에서는 다른 목소리도 나옵니다. 먼저 어제 사무실 개소식 장소로 가보시죠. 유승민 전 의원이 어제 부동산 문제 토론회를 연 여의도 사무실 이름은 사무실 이름이 희망22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는 오는 2022년을 자신의 해로 만들겠다는 다짐도 읽히죠. 실제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할 정도로 전 현직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고요. 주거니 받거니 덕담도 오갔습니다. 이 개소식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우리 유승민 대표께서 지향하는 바를 꼭 성취하실 수 있도록 제가 진심으로 기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대통령 당선한 사람은 재수한 사람들이 당선될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 당에서 재수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는 것 같은데 꼭 성공해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대통령에 당선될 것이다. 이런 덕담까지 나왔는데 유승민 전 의원은 경제 대통령으로 화답했습니다.
무조건 경제다라는 시리즈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 대선에서 경제가 제일 큰 이슈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당내에서는 서울시장부터 출마하라, 그러니까 좀 체급을 낮추라는 요구가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초선의 박수영 의원, 유 전 의원을 겨냥해서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분 가운데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않았던 분들은 서울시장부터 출마하라고 주장한 겁니다. 실제 야권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 오세훈 전 시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에 나서주길 바라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떻게 교통정리가 될지 관심입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에라도 조만간 사과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확정 판결 당시 입장에서 다소 바뀐 건데요. 먼저 지난달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아직 지금 한 분 문제만 지금 어떻게 확정 판결이 나왔고 아직 좀 기다릴 사항이 있으니까 그게 모두 마무리가 되면은 그때 가서 얘기를 할 겁니다. 분명 박근혜 전 대통령의 확정 판결까지 나온 뒤에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최근 기류가 변한 겁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최근 비공개 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의 판결 시점을 구애받지 않고 적절한 시점에 사과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물론 당내 반대 의견이 변수긴 합니다. 사과는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상대들이 집요하게 공격을 하는 마당에 이제 와서 사과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오히려 상대방의 낙인 찍기에 빌미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 또 그렇게 해서 반대하는 의견도 없지는 않습니다. 곧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입장 표명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제 문제는 수위와 시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코로나19 상황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수도권의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이 되죠. 서울과 경기는 모레죠. 19일 0시부터고요. 인천은 23일 0시부터 적용됩니다. 거리두기 상향 조정 지역으로 함께 검토됐던 강원도가 일단 제외됐습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고자 합니다. 단계가 격상되면 식당, 카페, 결혼식장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 시설 입장 인원이 제한됩니다. 시민들께서는 일상에서 더 큰 불편을 겪게 되고 조금씩 활기를 되찾아가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다시 부담이 커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훨씬 더 큰 위기가 닥쳐온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여러 번의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 격상은 사실 예고된 수준이었습니다. 최근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거셌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어제 하루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발생한 신규 확자는 각각 87명과 38명, 그리고 12명이었습니다. 전체 국내 발생이 202명이었으니까요. 68%에 육박합니다. 물론 두 자릿수 신규 확진자가 나온 광주와 전남, 강원 등 다른 지역도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지역을 가리지 않고 집단 감염이 계속 이어지면서 전체 1일 신규 환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230명이죠. 나흘 연속 지금 200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 비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15%까지 높아졌죠. 지난달 한 자릿수로 내려갔었는데 최근에 12, 11, 15%까지 높아졌습니다. 감염 경로를 찾아서 추가 전파의 고리를 끊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의미입니다.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린 K-방역 체계가 지금 다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자, 계속해서 취재기자 연결해서 코로나19 전국적인 상황,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올리기로 했는데요. 자, 모레부터 적용되는 거죠? 네, 서울과 경기는 오는 19일부터, 인천은 오는 23일부터 각각 2주간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1.5단계로 격상합니다.
다만 강원도는 전체 권역을 1.5단계로 격상하는 대신 자체적으로 격상 시군구를 선정해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박능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수도권과 강원도의 지역사회 유행을 차단하고 2주 앞으로 다가온 수능에 대비해 안전한 시험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는 2주 뒤의 결과를 보고 이후 유행 상황의 변동에 따라 거리두기 연장이나 단계 격상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나머지 지자체도 코로나19 유행의 위험도에 따라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상향을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는데요. 대학병원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광주광역시는 모레 0시부터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방역당국이 이처럼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가장 기본적인 지표는 하루 평균 환자 수입니다. 여기에 60대 이상 확진자 수와 중환자실 병상 수용 능력, 감염 재생산 지수와 방역망 내 통제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데요. 먼저 수도권의 상황은 최근 1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가 111.3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60대 이상 고령 환자 수도 39.7명으로 격상 기준인 40명에 근접했습니다. 다만 수도권 환자의 96%가 서울과 경기에서 발생해 인천은 지자체 차원에서 일부 방역 조치를 완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은 23일로 격상 시기를 늦추고 강화와 옹진 지역은 1단계를 유지했습니다. 강원도는 최근 1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가 15.3명으로 격상 기준인 10명을 초과했습니다. 또 60대 이상 고령 환자 수도 4.6명으로 격상 기준을 충족하고 중환자 병상도 1개로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만 지난 일주일 영서 지역에서 환자가 89명이 발생했지만 영동 지역은 8명에 그친 점, 또 두 지역의 생활권이 분리된 점을 고려해 자율성을 부여했다고 방역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올라가면 식당이나 카페 이용 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한이 늘어납니다. 1.5단계에서는 지금 1단계와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홍민기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는 코로나19가 지역적 유행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집회나 유흥시설 등 위험도가 큰 시설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감염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가족 또는 결혼식이나 제사 모임을 계기로 시작된 집단 감염이 직장 동료나 다중이용시설 이용자를 통해 전파된 이후 다시 그 가족과 지인으로 추가 확산되는 거리두기 1.5단계에서는 중점 관리시설 9종과 일반 관리시설 14종을 잘 구분해 이용해야 합니다. 먼저 식당과 카페 등 중점 관리시설에서는 테이블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한 칸 떨어져 앉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클럽 등 유흥시설에서도 춤추기나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고 노래 연습장은 사용한 뒤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에 다시 이용해야 합니다. 일반 관리시설 14종의 방역수칙도 강화됩니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에서는 한 칸씩 떨어져 앉아야 하고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목욕탕은 시설 면적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밀집도 3분의 2 원칙을 지키되 학교별로 조정을 허용했던 등교 수업도 1.5단계에선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정규 예배나 미사, 법회 등 종교 활동도 좌석수의 30%만 허용되고 모임이나 식사는 할 수 없습니다.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거리두기 등은 1단계와 변함없이 적용되는 만큼 대규모 유행을 막기 위한 기본 방역수칙 준수가 더욱 절실한 시점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최근 젊은 층 감염이 늘면서 식당과 동아리방이 몰려있는 학생회관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는 등 대학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윤주 기자. 네, 서울 신촌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최근 대학가에서도 확진자 소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곳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대학생을 포함해 젊은 층들이 많이 몰리는 곳입니다. 나흘 연속 200명대 확진 소식이 들리면서 거리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먼저 경기도 화성에 있는 수원대학교 미술대학원에서 관련 확진자 수가 지금까지 1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오늘 낮 12시 기준 대학원생과 동아리 회원 등 5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이곳에서 처음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 13일 미대 개건 교수가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수업을 듣던 대학원생 5명이 사흘 사이에 잇따라 확진됐습니다. 현재 대학원 건물은 폐쇄됐고 그간 실기 실습에 한해 대면 강의로 진행된 수업은 모두 비대면 강의로 임시 전환했습니다. 또 어제에 이어 오늘도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연세대 측은 어제 소속 학생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이 학생이 지난 13일 교내 학생회관 2층을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식당과 동아리방 등 학생 편의시설이 몰려있는 학생회관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학생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 감염도 계속해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서울 성동구에 있는 체육시설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견됐습니다. 지난 12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접촉자를 조사하던 중 17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체육시설 이용자가 2명, 종사자는 7명, 가족과 지인이 8명, 체육시설 방문자가 1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첫 확진자로부터 가족과 지인이 감염됐고 이후 체육시설의 다른 이용자와 종사자, 방문자 등으로 감염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사원에서도 집단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10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접촉자 조사에서 13명이 더 확진돼 누적 확진자 수는 14명입니다. 이처럼 코로나19가 전방위적으로 우리 일상 속에 침투하면서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양상인데요. 방역당국은 감염 상황이 일상을 파고들어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조용한 전파가 지속되고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어디서든 전파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유일한 코로나19 유행 억제 방법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신촌거리에서 YTN 엄윤주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종식시킬 수 있는 백신 낭보가 일주일 사이에 잇따라 나왔습니다.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에 이어서 모더나도 개발 중인 백신 후보 물질이 예방 효과가 크다는 결과를 내놓은 겁니다. 일주일 시차를 두고 나온 화이자와 모더나 두 백신을 비교해봤습니다. 일단 두 백신은 모두 임상시험 3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인원을 상대로 사용 약물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는 시험 단계죠. 최종 임상시험에는 화이자는 4만 4천여 명, 모더나는 3만여 명이 참여를 했고요. 중간 분석 결과 시험에 참여한 사람 중 감염된 사람 수는 두 회사가 비슷했습니다. 화이자는 감염된 94명 중에 백신을 맞은 사람이 10% 미만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90%의 예방률을 보였다는 겁니다. 모더나는 감염된 95명 가운데 5명이 백신을 맞았는데도 감염된 사람이어서 94.5%의 예방률을 보였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일반 독감 백신이 40에서 60%의 예방률을 보이는 걸 감안하면 효과가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관심은 그래서 언제쯤 백신을 맞을 수 있을까인데요. 백신을 맞기 위해서는 최소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아픈 사람이 아닌 멀쩡한 사람이 맞는 것이 백신인 만큼 부작용이 최대한 없어야 합니다. 또 실제로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는 효능도 물론 있어야겠죠. 이와 함께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만큼 많은 인원이 맞을 수 있도록 대량 생산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 무엇보다 효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온도에서 유통을 해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번에 화이자와 모더나는 모두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실험 결과만을 발표했습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할지 그리고 유통은 어떻게 해야 할지는 이제부터 또다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모더나의 백신은 화이자와 같은 메신저 리보핵산이란 mRNA 방식으로 개발됐다는 점은 같습니다. 하지만 이 보관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영하 70도라는 초저온에서 보관해야 하는 화이자 백신과는 달리 모더나 백신은 의료용 냉장고의 표준 온도에서 최대 30일까지 안정적인 상태라는 발표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병원이나 약국 냉장고면 보관이 가능해서 모더나 백신이 훨씬 빨리 유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대량 생산은 가능한 걸까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모두 메신저 리보핵산 방식으로 개발한 만큼 제조 공정이 다른 백신보다는 좀 더 까다롭습니다. 대량 생산에 필요한 기술력이나 장비도 단기간에 빨리 갖추는 건 어려워서 설비를 갖춘 전 세계 제약사들에게 제조 기술을 이전하고 대신 만들어내도록 해야 합니다. 또 mRNA 방식은
상용화된 적이 없는 백신입니다. 이렇다 보니 이런 설비들도 공정을 조금 바꿔야 하는데요. 그게 가능할지도 관건입니다. 그래도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한 걸음 가까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화이자 발표 이후에 일주일 만에 모더나도 백신 임상 3상에서 예방률 94.5%의 효과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자, 94.5%면 어느 정도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쉽게 말해서 독감이 40에서 60% 효과가 있다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강력한 예방 효과가 있는 홍역이 1차 때 93%, 2차를 맞으면 97%가 예방이 돼서 평생 면역을 갖습니다. 그것과 비교하면 정말 대단한 예방 효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10명이 90%인 경우에는 90% 이상, 94% 이상 이렇게 두 가지가 지금 mRNA 백신에 나왔기 때문에 독감 백신에 비교한다면 상당히 높은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결과가 과학저널이 아니라 회사 측의 보도자료를 통해서 나온 거라서 아직 효과를 검증할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임상 3상은 중간 결과이고 동료 과학자들의 지금 검토를 거치지 않은 제약회사의 발표입니다. 하지만 두 회사 다 모두 1상 이상에서 검증된 결과를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믿을 만한 자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화이자와 모더나의 가장 큰 차이는 보관 온도인 것 같습니다.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화이자 백신은 영하 70도로 냉동 보관을 해야 되고요. 모더나 백신은 냉장 보관도 가능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백신마다 보관 온도가 다른 이유가 뭔지 궁금하거든요. 네, 아마 그것은 기술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mRNA 백신이기 때문에 이 백신은 굉장히 취약해서 지방이라는 나노 파티클, 그러니까 머리카락의 1000분의 1 크기 아주 작은 입자 속에 보관이 되어 있는데요. 이 지방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상온에 노출이 되게 되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초저온에서 보관을 해야 되고 특히 모더나 같은 경우는 그동안 수년 동안 이 냉초저온에서의 보관 기술을 좀 더 개발을 시켰기 때문에 화이자보다는 조금 더 상온이나 이런 곳에서 보관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그렇다면 조금 더 보급이 쉽게 된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화이자보다는 모더나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예. 모더나가 몇 주 내로 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승인이 떨어지게 되면 바로 접종이 가능합니까? 네, 그래서 12월 말에는 미국에서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한 수주 이후에 승인이 되는 경우에 바로 접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입장에선 해외에서 백신이 개발이 된다고 해도 과연 우리나라 수입 물량이 확보될 수 있느냐가 궁금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백신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코백스 퍼실리티라고 해서 전 세계에서 백신을 골고루 나눌 수 있는 곳에 등록을 해서 지금 한 20% 국민의 20%이기 때문에 1000만 명 정도의 백신은 지금 아마 확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외에 전 국민의 60%를 접종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글로벌 제약사를 통해서 지금 구매를 협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 봄이 되면 지금 백신이 여러 곳에서 아마 나올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도 내년 봄, 여름에는 접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 봄, 여름이면 백신을 맞을 수 있으면 코로나19에서도 좀 멀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요. 그런데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모두 두 차례에 나눠서 접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접종을 두 번에 나눠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1회 접종 시에는 그 중화항체하고 그리고 이미 감염된 세포를 파괴하는 T셀 면역세포의 그 생성이 100%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네. 일부에서만 중화항체가 생기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2회 접종을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어릴 때 예방접종도 보면 1회가 아니라 2회, 3회로 추가 접종을 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독감 백신은 저희가 매년 맞도록 권고를 받고 있잖아요. 이번 그 코로나19 백신도 독감 백신처럼 매년 접종해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 이유가 뭔가요? 네, 지금까지 연구를 보니까 코로나를
앓은 사람도 그 항체 역가가 길게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 역가가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독감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왔을 때 백신을 맞더라도 6개월 정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코로나도 6개월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1년 정도 아마 유효기간이 있을 거기 때문에 코로나가 매년 유행을 하게 되면 매년 백신을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코로나19 백신이 어느 정도는 좀 한 걸음 가까워진 것 같은데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목요일 자정부터 수도권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게 됩니다. 지금 감염 추이로 봤을 때는 2단계로 바로 격상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왔는데 교수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2단계로 격상을 바로 하게 되면 분명히 효과는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1.5단계에서는 우리가 지금 생활하는 모든 공간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다중 이용 시설에 인원을 제한하거나 시간을 조금 제한하는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생각하기 때문에 2단계로 바로 격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5단계로 격상을 하더라도 우리가 가장 감염이 많이 되는 공간이 식사 후에 대화를 하는 경우 클럽이나 이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가 식사 후에 대화를 하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해주시고 이런 그 카페라든지 식당을 운영하는 운영자께서는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켜주신다면 이런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 공간을 폐쇄하지 않고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확산의 감염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결국에는 개인 방역이 더 중요하고 사회에서도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세먼지도 좀 심각한 상황이고 또 코로나19가 있어서 마스크 착용을 좀 더 강화된 걸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어떤 마스크를 써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미세먼지는 입자가 작고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다 호흡기로 침투를 해서 결국은 작은 입자 때문에 혈관으로 들어가서 혈관 염증과 혈전을 유발하는 건 거의 비슷한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비말 차단 마스크나 이런 수술용 마스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세먼지 입자를 차단할 수가 없게 되고 미세먼지가 많이 체내에 들어오게 되면 결국 호흡기나 심장, 폐 모든 장기에 영향을 주게 되고 어떤 면역이 악화가 되기 때문에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감염이 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중증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공간에서 야외에서는 KF94를 써주면 좋겠지만 호흡기가 힘든 그런 분들이나 임산부 경우에는 KF80 정도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과 국내 상황,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살펴봤습니다. 교수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규제에 나섰지만 기존 주택 소유자들이 집 구매를 늘리면서 다주택자들이 1년 새 9만 2천 명 증가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5채 이상을 보유한 집 부자도 11만 8천 명에 달합니다. 지난해 11월 1일 기준 2채 이상 다주택자는 228만 명으로 전년보다 9만 2천 명이 늘었습니다. 다주택자가 2017년에서 2018년까지 7만 3천 명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증가폭은 더 커졌습니다. 지난해 주택을 소유한 가구 가운데 상위 10%의 평균 집값을 보면 전년보다 1억 원 넘게 오른 11억 원으로 하위 10% 평균 집값의 41배에 달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주택 소유 통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평균 주택 자산 가액 공식 가격 기준을 보면 2억 7,500만 원으로 평균 면적은 86.4제곱미터, 평균 소유 주택 수는 1.37호였습니다. 반면 하위 10% 평균 주택 자산 가액은 2,700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00만 원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세시장 안정화 대책을 이르면 목요일쯤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만 호 이상의 물량 공급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되는데 전세를 구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과 형태의 집이 얼마나 될지가 관건입니다. 신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 임대차법 시행과 이사철 수요까지 몰리면서 전국 아파트 전세값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치솟는 전셋값은 부산과 대구 등 지방 곳곳에서 매매값마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다 올랐잖아요. 15억 3천, 16억, 16억 6천, 17억 얼마 전에 나갔다고. 얘가도 지금 8억 4천까지 팔리고 갑자기 이게 10억으로 호가만 이렇게 올라있지. 전세 공급 부족을 보여주는 전세 수급 지수와 앞으로의 전세값을 예상하는 전세 가격 전망 지수 모두 역대 최고 수준까지 오른 상황. 앞으로가 더 문제라는 비관적인 전망 속에 정부가 전세난을 진정시키기 위해 고심해오던 전세 대책을 곧 발표합니다. 핵심은 공공임대 물량 공급을 늘리는 건데 지금까지 거론됐던 수천 가구 수준을 훌쩍 넘어 10만 가구 안팎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LH공사나 SH공사를 통한 수도권 주택 매물 구입을 확대해서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비어있는 다세대와 원룸뿐 아니라 상가와 사무실 등을 주거용으로 만들어 전세로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LH나 SH의 예산 확보와 공급 속도, 그리고 전세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입주하고 싶은 물량이 얼마나 될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중산층에서 많이 전세난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또 니즈를 맞춰야 되는 그 정도의 물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과연 그 정도의 물건을 얼마나 많이 확보할 수 있을까? 또 확보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배정할까에 대한 또 배정 형평성 문제들. 정부는 이 밖에도 민간 사업자 공모형 리츠 등 민간 임대 활성화 방안 등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내려질 경우 전세난은 브레이크 없이 가속화될 전망이어서 정부 대책에 시장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대한항공이 산업은행의 지원을 받아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혈세 투입, 운임 상승 우려, 고용 불안 우려까지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은행이 경영권 분쟁 중인 조원태 회장 편에 서는 모양새가 되고 정부 지원을 받는 기업 대주주가 사제 출연도 하지 않아서 특혜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번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과정이요. 자, 대주주가 사제 출연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대한항공에 지금까지 공적 자금 1조 2천억 원 이상이 투입이 됐고요. 예. 또 이번에 추가로 8천억 원이 더 투입이 돼서 아시아나 인수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예. 결과론적으로 보면 대한항공은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인데요. 네. 조원태 회장 입장에서는 경영권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예. 정부 돈으로 세계 7위의 초대형 항공사 대표가 되는 셈인데 그러나 이런 항공사 경영난은 물론 이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누적된 경영 실적 악화, 예. 즉 이 대주주들의 관리 능력 부재도 한몫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너무 사제 출연 없이 정부의 혈세만 투입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비난이 지적에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예.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현대상선, 한진훈 법정 관리 당시에 이 사제 출연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뒤늦게라도 등 떠밀려서라도 하는 사제 출연이긴 하지만 예. 조원태 회장이 최고 경영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네. 지금 그 대한항공의 상황을 보면요. 조원태 회장 측과 조현아 전 부사장 등 3자 주주연합이 경영권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분율로만 보면 41대 46으로 조현아 전 회장 측이 높은데요. 정부가 이 조원태 회장 측을 손을 들어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측은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특히나 우리나라의 국가 기관 산업인 항공업의 동반 부실을 막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다라고 밝히고는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주채권은행이 산업은행이 8천억 원을 신규로 투입을 하면서 한진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새로운 분기점을 맞게 됐습니다.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원태 회장 기존 지분율로 따지면 열세입니다. 예. 41대 47로 누나인 조현아 전 부사장, KCGI, 반도건설 3자 주주연합의 지분율보다 열세지만 예. 그러나 이번 이 출자로 인해서 산업은행이 대한항공의 모회사인 한진카레 딥은
10.7%를 보유하게 됩니다. 예. 사실상 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미 이번 인수합병권을 산업은행은 조원태 회장과 이제 진행해 왔기 때문에 우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자, 이에 대해서 이 KCGI 측의 반격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네. 조 회장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예. 국민혈세, 주주를 희생시키지 않도록 하겠다. 법률상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제 한쪽 편을 들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산업은행도 만에 하나 이 조 회장이 경영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경영권까지 박탈할 수 있다라는 입장인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가기관 산업인 항공업계를 외면할 수 없다라는 큰 대안은 인정을 하지만 정부가 또다시 부실기업을 막기 위해서 대규모 혈세 투입하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에 대한 찬반 논란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네네.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조현아 부회장 측이 지금 반발을 하고 있고 그래서 소송을 하게 되면요. 자, 인수합병 작업은 차질을 빚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법정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선 KCGI 측은 증자를 맡겠다는 겁니다. 증자를 통해서 3자 연합의 지분율이 떨어집니다. 현행 한진칼의 지분 47%가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증자 이후에는 41%대로 낮아집니다. 때문에 이제 3자 주주연합은 임시주총 소집을 비롯해서 법정 소송 등 산업은행의 증자를 막기 위한 시도에 우선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은 어쩔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 3자 연합이 법적 조치를 하더라도 예. 이번 거래의 어떤 취지와 항공산업 관련 종사자들의 어떤 절박한 상황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조치다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협상의 여지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통합작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 3자 연합과도 협력할 것이라면서 사실상 KCGI 측의 강성부 대표와의 대화 여지를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물밑 협상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종합적으로 봤을 때요. 이번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조원태 회장 측에는 약이 될까요? 독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군 확보로 단기간에 걸쳐서 경영권 분쟁에서 확실한 승기를 잡은 건 분명해 보입니다. 예.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독이 될 수도 있는데요. 최근에 주가는 경영권 분쟁 이슈로 양사 모두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사가 시너지를 낼지 승자의 저주가 될지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라는 겁니다. 이 규모의 경제, 자산 40조 원, 세계 7위리, 초대형 항공사 탄생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강점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코로나19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예. 여객 수입의 90%에 달하는 해외 여객 부문은 지금도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1년 이내 갚아야 될 양사의 단기 부채 부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거의 10조 원에 육박하는데요. 독과점 논란은 예외를 인정하고 공정위가 허가할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따라서 앞으로 경영 정상화를 위한 구조조정과 체질 개선을 통해서 과연 조 회장이 얼마나 대한항공의 경쟁력을 강화하는지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 신공항 계획은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김해 신공항 사업은 사실상 백지화 절차에 들어서고 부산시가 강력히 주장하는 가덕도 신공항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에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는 건 결국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문입니다. 민심을 얻을 대규모 국책 사업인 만큼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속초전에 나선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당내 반발을 의식해서 전면 지원에 나서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이달 초 가덕도 신공항 검증 예산을 두고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토교통부를 향해 얼굴을 붉혔을 때부터 이미 가덕도 신공항은 기정사실로 여겨졌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가덕도 신공항 연구비 20억 원을 넣으라는 민주당에 결국 국토부가 뜻을 굽혔습니다. 김해 신공항 검증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 띄우기에 나섰던 건 역시 내년 부산시장 선거 영향이 큽니다. 원래 좋지 않았던 부산 민심이 오거돈 전 시장 성추행 사건으로 더욱 돌아섰는데
대규모 국책 사업으로 이를 되돌릴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속도를 강조하면서 특별법 카드를 적극적으로 꺼내든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합법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일입니다. 부울경 시도민들께 더 이상의 희망 고문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부산시장 선거를 의식해 가덕도 신공항에 힘을 실는 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부산에서 신공항을 잘 모른다고 말했다가 문매를 맞은 뒤 태도를 바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영남권 신공항을 두고 이랬다 저랬다 한다며 비판적 입장을 더했습니다. 이건 정부가 그냥 정책의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지켜지지 않는 것은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가덕도 공항에 대한 나름대로 우리 당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죠. 전통적 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 의원들의 반발이 크기 때문입니다. 대구 경북은 동남권 공항으로 밀양을 밀어온 만큼 가덕도 신공항이 반가울 리 없습니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부산 지역 의원들과 지도부가 적극적인 만큼 공개적인 행동에 나서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대규모 국책 사업이 선거 때마다 휘둘리는 건 분명히 비판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로 자신들의 성과로 포장하기 위한 움직임도 더욱 분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가 김해 신공항 계획이 사실상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린 데 대해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가덕도가 최선의 대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경수 도지사는 입장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지금부터는 속도가 중요하다며 정부와 국회 그리고 지역사회와 신속하게 협의해서 후속 조치가 최대한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산업 현장 안전 관리를 거듭 강조한 가운데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당론 채택에 주저하면서 다른 법 개정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식적으로 밝혀왔던 것과 달리 기업 처벌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정의당은 물론 양대 노총으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김대근 기자입니다. 사업주의 형사처벌까지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여러 차례 강조해온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지난 9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이어 또 해마다 2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산업 현장에서 희생됐습니다. 그런 불행을 이제는 막아야 합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그 시작입니다. 이후 공식 당회의에서도 법안 처리의 중요성을 언급해왔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정경제 3법도 이번에 처리한다는 우리의 원칙을 지키며 소관상임위의 심의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입니다. 이처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당론으로는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내용이 중복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별도로 발의하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장철민 의원이 준비한 산안법 개정안은 안전조치를 위반해 동시에 3명 이상 또는 1년 안에 3명 이상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법인에 최대 1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핵심입니다. 또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에게 최소 500만 원은 내도록 벌금의 하한선을 두고 기업 대표이사가 중대재해 발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앞서 발의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주를 2년 이상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까지 강화했다면 산안법 개정안은 벌금으로 기업의 안전조치를 유도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산안법 개정안을 동시에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당 정책위를 중심으로 산안법 개정에 무게를 둔 것으로 전해지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해온 정의당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목숨값에 몇 푼 더 쳐주겠다는 천박한 인식에 유감을 표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산재공화국 방치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혁을 중단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당론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양대 노총도 징역에 하한을 두지 않은 채 벌금만 찔끔 올리는 건 산재 대책으로 말이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이 오락가락하는 사이 논란은 앞으로 이어질 국회 상임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방송인 사유리 씨가 엄마가 됐습니다. 지난 4일 3.2kg의 건강한 남자아이를 일본에서 출산한 건데요. 하지만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돌직구 화법과 4차원 매력으로 인기를 끈 사유리 씨. 홀로 엄마가 되겠다고 결심했지만 문제는 아이를 낳기 위해서 급하게 결혼하고 싶지는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정자를 기증받아서 자발적 비혼모가 되는 길을 택했습니다. 네, 난관도 있었습니다. 자발적 비혼모에게 인공수정 시술을 해주는 병원. 비록 불법은 아니지만 국내에서는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유리 씨는 일본의 한 정자은행에 보관된 남성의 정자를 기증받아서 출산에 성공했습니다. 지금 이제 5월이잖아. 올해 안에 꼭 해보고 싶은 거 있어? 임신, 그리고 출산한 거 할 수 있으면 결혼. 하나는 다 할 수 있겠지. 사유리 씨 출산 뒤 비혼모가 되는 건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부끄러운 결정도 아니었다고 선택에 후회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주위에서는 축하와 응원이 이어졌는데요. 사유리 씨와 친분이 있었던 배현진 의원은 어떤 모습으로도 아름답다고 밝혔고요. 여당 지도부 회의에서도 응원의 말이 나왔습니다. 축하드리고 또 아이에게 축복드립니다. 아이가 자라게 될 우리 대한민국이 그 아이에게 더 열려진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가 그렇게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유리 씨의 사례에서 보듯이 가정의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OECD 자료인데요. 프랑스의 경우에는 비혼 출산 비율이 거의 60%에 육박했고요. 반면 비혼 출산 비율이 가장 낮은 건 1.9%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결혼과 비혼 어느 쪽이 옳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소수자 보호와 다양성은 존중돼야 되겠죠. 우리한테 한국 사회로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인데요. 요새 대선 불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밤낮으로 트위터만 하지 말고 남은 임기 동안 좀 현안을 챙겨라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어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공화당 소속의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로널드 레이건 재단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코로나19와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써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밤낮으로 트위터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당선됐을 때 자신이 했던 조언이 트위터를 그만두라는 것이었는데 4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비꼬았습니다. We're in the middle of two twin crises. This COVID-19 is spreading all across the country. Hospitals are overflowing. People are dying. And our economy is collapsing. And the president is tweeting all day and night. 호건 주지사는 트럼프가 주장하는 부정선거에 대한 어떤 증거도 나오지 않았고 소송에서도 이기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 바이든의 압도적인 승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Like it or not, I mean, the president didn't win, and so now, we have Joe Biden as president for 4 years. 한국계 미국인과 결혼해 한국 사위로 잘 알려진 호건 주지사는 공화당 소속임에도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해 적지 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호건 주지사뿐 아니라 공화당 내부에서 이제는 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공화당의 아사 허치슨 아칸소 주지사는 NBC 방송에서 바이든이 차기 대통령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바이든이 정부 보고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날 공화당의 마이크 드와인 오하이오 주지사도 CNN 인터뷰에서 바이든이 대통령 당선인이며 정상적인 정권 이양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요지부동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날 트위터 계정에 누가 오하이오 주지사에 출마할 것인가라며 드와인 주지사를 공격하는 등 여전히 트위터를 통해 부정선거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이여진입니다. 경찰과 지자체는 지난 2013년부터 여성 안심 귀갓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귀갓길 여성을 노린 범죄를 막기 위한 대표적인 예방책인데 올해로 시행 7년째인데
관리가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특히 조두순이 출토해서 거주하게 될 집 인근에 있는 비상벨은 아예 작동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직접 현장 점검을 다녀온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호준 기자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조두순이 다음 달 출소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인근 그 여성 안심 귀갓길 잘 살펴야 될 텐데 직접 가봤더니 어떻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조두순이 출소를 하게 될 안산시 단원구에는 여성 안심 귀갓길이 이제 총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혹시 몰라서 이제 직접 점검을 나서 봤는데요. 점검 결과는 시설 관리 실태는 그야말로 엉망이었습니다. 녹슨 CCTV와 스피커를 찾는 건 정말 어렵지 않았고 여성 안심 귀갓길에 설치가 된 일부 비상벨은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비상벨을 제가 누르는 장면인데 이게 비상벨이 눌러도 비상 경고음만 이렇게 울리고 찢어지는 기계음만 들릴 뿐 가장 중요한 이게 연결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고장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직접 제가 다녀온 영상 같이 보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동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비상벨을 눌러보니 스피커를 통해 나오는 건 찢어지는 기계음뿐. 들리시나요? 여보세요? 네, 보시게 되면 이 스피커를 통해서 이 통화를 하게 되는 건데요. 네, 중요한 게 이제 이렇게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이 상황을 현장 상황을 말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뭐 비상시에 비상하지 않은 비상벨이라고 이름을 좀 붙여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아예 뭐 작동도 안 되는 비상벨도 있었다고요? 네, 이렇게 엉망이다 보니까 혹시나 해서 저희가 좀 다른 비상벨을 좀 찾아가 봤는데요. 더 충격적이었던 거는 아예 작동조차 안 하는 비상벨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눌러봐도 이렇게 경고만 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지직거리는 소리도 없이 아예 이게 통화 자체가 안 되는 비상벨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인근 주민분들이 이제 궁금해서 나와 보셨는데 이런 비상벨이 엉망인 상태를 보고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기색도 보이셨습니다. 이제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방범 설비 대대적으로 이제 정비한다라는 기사도 나왔고요. 그래서 좀 기대를 했는데. 누가 관리를 하는 겁니까? 그 지자체입니까? 아니면 경찰입니까? 네, 일단은 공동 책임인데요. 지금 저희가 직접 다녀온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안산시에서 CCTV와 비상벨을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이 앞에 보게 되면 비상벨 앞에 통합관리센터의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안 되고 있으니까 저희가 누른 다음에 이 통합관리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니 이 통합관리센터 굉장히 당황한 목소리가 보였는데요. CCTV에서 저희가 취재하는 걸 보는 상황에서 아예 작동조차 안 하는 걸 보면서 적잖이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안산시에서의 이제 해명은 결국 노후화라는 겁니다. 이 안산시에서 설치한 CCTV와 비상벨이 2010년도에 이제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 이미 10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노후화가 돼서 지금 현재 유지 보수팀을 운영을 하고 있긴 하지만 너무 많기 때문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문제가 되는 이 비상벨 같은 경우에는 아날로그식인데 이 아날로그식에서 직접 비상벨 자체에서 통화가 가능한 IP, 신형 비상벨로 현재 바꾸고 있는 중이라고 저희한테 밝혔습니다. 다만 교체율은 굉장히 미비한 상황이었는데요. 안산 단원구에 설치된 700여 개의 비상벨 가운데 신형 IP 비상벨은 200여 개에 불과했고 나머지 500여 개는 여전히 구형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안산시는 내년 상반기 안으로 나머지 500개에 대해서 모두 IP 신형 비상벨을 바꾸겠다는 계획을 저한테 밝히기도 했습니다. 비상벨 먹통도 문제지만 여성 안심 귀갓길 중에 CCTV랑 비상벨이 아예 설치가 안 된 곳도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제가 이제 10개의 이제 여성 안심 귀갓길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또 다른 여성 안심길을 찾아가 봤습니다. 그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조두순이 살게 될 집에서 한 2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는데 아무리 저희가 그 길을 걸어봐도 가장 중요한 CCTV와 비상벨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관련 설비 시설 자체가 아예 설치가 되지 않은 겁니다. 이거 너무 다른데요. 경찰 당국이 발표한 내용과 지금 너무 다릅니다. 직접 확인해 봤더니요. 그런데 이 안산시뿐만이 아니라 근처 다른 곳도 마찬가지라면서요. 네, 이 안산시의 이렇게 허술한 상황을 저희가 보다 보니까 혹시나 해서 이제 여성 주거 침입 범죄가 가장 높은 서울시도 저희가 직접 점검을 해봤습니다. 네, 은평구를 좀 둘러보고 왔는데 이 비상벨이 없거나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곳을 정말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전국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전국적으로 집계된 통계가 있습니까? 네, 지난 8월 이제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가 있는데요. 이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으로 전국에 지정된 여성 안심 귀갓길은 총 1,900여 개입니다. 예. 이 가운데 노면에 안내 표시가 아예 없는 귀갓길은 928개 수납되고 방범 시설 현황 역시 살펴보게 되면 비상벨이 없는 귀갓길은 781개 수납되고 아예 CCTV와 비상벨이 둘 다 설치되지 않은 귀갓길은 28개나 됐습니다. 사실 2013년도부터 시행해서 7년째 운영하는 것 치고는 정말 이제 초라한 성적표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자, 김우준 기자가 취재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개선할 수 있겠습니까? 네, 뭐 저희 YTN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언론사도 매년 나오는 단골 주제입니다. 여성 안심 귀갓길에 대해서 왜 이렇게 관리가 허술할 수밖에 없느냐. 핵심은 명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소재가 불분명한다는 건데요. 여성 안심 귀갓길은 보통 경찰서에서 범죄율과 치안 상황 그리고 주민 민원 등을 고려해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 시설 관리와 운영 등 설치는 지자체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지정은 경찰에서 하고 정작 운영은 지자체에서 하다 보니까 역할이 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정확히 따지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저희 YTN 취재진이 직접 간 안산 단원구 역시 엉성한 이렇게 관리 실태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경찰과 지자체는 서로에게 책임을 묻기 바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정말 말뿐인 대책 마련이군요. 말로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것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우준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3살 아이가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일가족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대형 화물차에 변을 당했는데요. 신호등은 없었습니다. 김범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아와 유아들이 한창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가는 시각, 딸의 손을 잡은 어머니가 유모차를 끌고 길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일가족은 반대쪽에서 차들이 계속 오자 도로 한가운데에 멈춰섭니다. 유모차가 차량 2대 사이에 놓인 아찔한 상황. 그런데 앞차가 서서히 출발하자 뒤에 있던 8.5톤 화물차가 일가족을 덮치고 맙니다. 어디 아까? 사고 당시 유모차에는 어린 남배가 타고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일가족 4명 가운데 3살짜리 딸이 숨지고 3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일가족 4명이 안타까운 참변을 당한 사고 현장입니다. 이곳은 어린이들이 많이 다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요. 사고는 보시는 것처럼 이곳 횡단보도에서 났는데 신호등은 없었습니다. 80여 미터 떨어진 내거리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단지 후문과 정문이 맞닿아 있는 사고 현장에서는 지난 5월에도 사고가 나 과속 방지턱이 있는 횡단보도가 새로 생기기도 했습니다. 여기가 횡단보도가 있어도 너무 열악해요. 왜냐면은 여기가 지금 애기들이 올라다니기 힘들었잖아요. 그리고 탁이 저렇게 써버리니까 이걸 해주려면 그것도 안 배고 좀 해주고 해줘야 건너기가 좋아야 되는데 건너기가 참 힘들어요. 화물차 운전사를 현장에서 체포한 경찰은 사고 당시 영상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캐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기차 안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고 요구한 승무원에게 한 남성 승객이 폭언을 퍼붓고 행패를 부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결국은 강제 하차돼서 철도 경찰대에 넘겨졌습니다. 현장에 있던 다른 승객은 방역에 서로 협조해야 할 시기에 굳이 막말까지 해야 했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지난 휴일 낮 경부선 무궁화호 열차 안 이른바 턱스크를 한 승객에게 승무원이 마스크를 제대로 껴달라고 하자 험한 욕이 돌아옵니다. 차표를 보여달라는 요청도 거절합니다. 니가 나 부산 여전 막 권하면 내가 끝까지 갖고 대전 일까지 가야지.
조용히 해달라는 승객에게도 욕을 하고 위협을 가하려고 해 승무원이 저지하기도 했습니다. 계속 소란을 피우면 철도 경찰에 인계하겠다고 말하자 승무원을 협박합니다. 뭘 잘못했는데 경찰인데? 너 생명 끝나고 싶어? 현장에 있던 다른 승객은 방역을 위해 서로 협조할 시기인데 황당함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 영무원분들은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마스크가 내려져 있거나 마스크를 안 쓰는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라고 하고 아니면 마스크 좀 올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유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올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결국 화면 속 승객은 강제 하차돼 철도 경찰대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경기도 성남에선 마스크 착용을 권유한 카페 직원을 손님이 폭행해 경찰이 출동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마스크를 제대로 안 쓰면 과태료까지 부과하고 있지만 협조를 거부하며 폭력과 폭언을 퍼붓는 상황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YTN 임석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2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40대 이하 청장년층의 감염을 비롯해서 전파율과 양성률도 심상치 않은데요. 이유가 뭔지 김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신규 확진자 2명 가운데 1명은 40대 이하였습니다. 최근 4주로 기간을 넓혀도 40대 이하 확진자는 전체의 49.1%로 직전 4주 전과 비교해 10%포인트 넘게 늘었습니다. 실제로 주점과 카페 등을 비롯해 고려대, 연세대, 전남대 등 대학가에서도 집단 감염이 잇따랐습니다. 비율의 문제도 있고 절대 규모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염에 노출되거나 감염을 확산시킬 확률은 청장년층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양성률과 전파율이 높은 것도 문제입니다. 올해 전체 양성률은 1% 남짓이지만 최근엔 2%를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사람 가운데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가 2배로 늘었다는 뜻입니다. 또 환자 1명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는지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2를 넘으면서 2주 후에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300명을 넘을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매서운 이유로 낮아진 경각심을 꼽습니다. 지난달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일상생활을 거의 회복했고 주점과 야구장 등 주요 시설도 속속 문을 열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졌다는 신호가 되면서 특히 사회적 활동이 많은 젊은 층에서 방역의식이 느슨해졌다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정부가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숙박, 공연 등 할인 쿠폰 사업도 다시 시작하면서 전파율과 양성률까지 더욱 커졌다는 지적입니다. 한 달 사이에 여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주점이나 또 카페나 할로윈이나 스포츠 경기장이나 이 다 활동 연령은 결국은 젊은 층이잖아요. 젊은 층의 감염은 노년층이나 사회복지시설의 감염을 부추기고 결국 의료 대응 체계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확산세를 막기 위해선 방역당국의 지침에 정부 정책도 균형점을 맞추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앞으로 국제수로기구 IHO가 발간하는 표준 해도에서 일본해라는 이름이 사라집니다. 모든 바다를 이름 대신 고유번호로 표시한다는 방침인데 동해 표기 확산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도 이제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동해냐 일본해냐를 두고 계속되는 한일 간의 논쟁이 한 단계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국제수로기구 IHO는 화상총회에서 새로운 국제표준해도 개발 방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이 방안은 디지털 시대에 맞춰 전 세계 모든 바다를 이름이 아니라 고유번호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일본해라는 이름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겁니다. 일본해를 단독 표기 중인 S23이 새로운 표준인 S130으로 이행됨에 따라서 일측이 주장하는 일본의 명칭이 표준으로서의 지위가 격화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새로운 해도에 동해라는 이름이 쓰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일본이 국제표준 해도를 근거로 일본해 단독 표기를 주장할 수는 없게 됩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해라고 표시된 기존 해도도 계속 공식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지만 외교부는 옛 해도는 국제표준이 아니라 역사를 보여주는 출판물이 되는 거라고 일축했습니다. 기존 해도는 1953년에 제작된 것으로
IHO는 진작부터 개정에 착수했지만 동해 명칭을 둘러싼 한일 논쟁이 23년간 이어지면서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외국 정부와 민간 지도 제작 업체 등을 대상으로 동해 표기 확산 노력을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등 인터넷 공간에서 동해라는 이름을 확대하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전 세계 지도에서 동해 명칭이 표기된 비율은 4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도훈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집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늘면서 간편 간식을 찾는 소비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중에서도 올해 냉동 핫도그가 인기 품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냉동 핫도그에 소스를 뿌리거나 탄산 음료를 함께 먹으면 나트륨과 당류를 과다하게 섭취하게 돼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은희 기자입니다. 어린이와 성인 모두 즐겨 먹는 간편 간식 냉동 핫도그. 국내 냉동 핫도그 시장은 2016년 395억 원에서 지난해 676억 원으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집밥 트렌드와 에어프라이어의 대중화로 규모가 8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비자원이 시중에서 판매 중인 12개 냉동 핫도그의 영양 성분과 안전성을 조사해봤더니 제품 한 개에 든 평균 열량은 하루 섭취 기준치의 12% 수준으로 양호했습니다. 오뚜기 맛있는 오리지널 핫도그와 리얼 핫도그의 나트륨 함량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소비자의 상당수는 냉동 핫도그에 소스와 음료를 함께 즐긴다는 점. 이럴 경우 핫도그만 먹을 때보다 당류 섭취는 권고량의 최대 6배까지 높아지는 게 문제입니다. 특히 어린이가 핫도그를 케첩 등 소스에 찍어 먹으면 나트륨 함량이 어린이 충분 섭취량의 50%까지 증가했고 여기에 탄산음료까지 마시면 당류 함량이 세계보건기구 WHO 권고량의 80%까지 올라갔습니다. 핫도그와 그다음에 콜라 등 탄산음료를 같이 섭취를 하게 되면 당류 섭취량이 증가할 수 있고요.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같이 섭취를 계속하다 보면은 비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냉동 핫도그를 살 때 제품 열량을 확인하고 소스는 적게 뿌려 먹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개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0일부터 사흘간 화상으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 잇따라 참석합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오는 20일 APEC 정상회의,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G20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우리의 코로나 방역 경험을 공유하고 치료제와 백신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 계획 등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여를 소개할 것이라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회원국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럽 원정 평가전에 나섰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우리 축구 대표팀에 대해서 정부가 긴급 후송 절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논의 중입니다.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벤투호는 오늘 밤 카타르와 격돌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네, 스포츠부입니다. 네, 확진 판정을 받은 선수들 현지에서 계속 머물러야 하나 걱정이 컸는데요. 대책이 나왔다고요? 네, 축구협회는 어제 확진 선수들 신속한 입국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우리 정부가 화답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권준욱 제2부본부장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에어 앰뷸런스를 섭외하는 등 환자 후송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수들을 에어 앰뷸런스로 실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고 즉시 격리병상을 배정해 준비된 음압 구급차 등으로 의료기관으로 후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평가전이 열리는 오스트리아 방역 규정에 따르면 양성 판정을 받은 선수들은 현지에서 열흘간 자가격리하고 음성 판정을 2차례 받아야지만 이동, 그러니까 출국할 수 있었는데 이 기간을 줄이게 되는 겁니다.
앞서 코로나19에 걸렸던 축구 스타 호날두도 앰뷸런스 전용기를 타고 이동한 적이 있었는데 같은 방법을 고려 중인 걸로 보입니다. 다만 문체부 관계자는 YTN 통화에서 100% 확정은 아니고 방역당국과 다양한 수송 방법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쨌든 확진자들 복귀 길이 한결 편해질 걸로 보입니다. 동시에 토트넘 손흥민과 발렌시아 이강인 등 유럽파 선수들도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이들은 양성 판정을 받지 않는 한 A매치 소집이 끝나는 대로 별다른 제약 없이 소속팀에 복귀합니다. 유럽은 코로나19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는 스포츠 선수에게는 2주간의 자가격리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 한시름 덜었습니다. 이제 5시간도 안 남았는데요. 밤 10시에 카타르전은 예정대로 진행된다고요? 네, 어제 이 시간만 해도 경기가 제대로 열릴 수 있을까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였는데 다행히 3차 진단검사에서 추가 확진 선수가 나오지 않으면서 카타르와 A매치 이변 없이 치러집니다. 피파는 출전 가능한 선수, 그러니까 코로나 음성인 선수가 골키퍼 1명 포함 13명 이상일 경우 경기 진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죠. 우리 벤투호는 선수 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지만 25명으로 넉넉히 라인업을 꾸린 덕에 오늘 가용 인원 19명입니다. 1년 만에 원정평가전에 이래저래 마음고생이 많았던 만큼 벤투 감독은 분위기를 회복해 좋은 경기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최상의 스쿼드로 경기하겠다, 공격적인 전술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주장 손흥민 선수를 적극적으로 기용하겠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정규리그 1위 NC와 가을 야구의 강자 두산이 맞붙는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잠시 후 1차전에 막을 올립니다. 리그 1위의 저력이 앞설지 아니면 승승장구 중인 두산이 압도할지 관심인데요. 현장 연결합니다. 서봉국 기자. 네, 고척돔에 나와 있습니다. 네, 거리두기 격상으로 3차전부터는 관중 규모가 줄어들게 되죠. 일단 오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발빠른 팬들은 상대적으로 오늘과 내일 표의 여유가 많으니까 조금 서두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한국 시리즈 3차전 이후 표는 예매가 진행됐던 부분이 다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줄어든 규모로 조금 전 3시부터 예매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규리그 1위 NC는 조금 전 이곳 고척돔에서 연습을 마쳤습니다. 지금은 두산이 그라운드 연습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NC가 정규리그 1위이긴 하지만 코리안 시리즈가 고척돔 중립 경기로 치러지기 때문에 창원 NC파크 같은 홈 이점을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두산은 이미 플레이오프를 치르면서 고척돔 환경에 익숙한 반면에 NC는 이곳에 빠른 인조잔디 내야 바운드에 경기를 치르면서 적응을 해 나가야 합니다. NC는 첫 경기 앞선 오늘 연습에서도 타격은 물론 내외야 적응 훈련에 주력했습니다. 두 팀의 정규리그 성적 NC가 9승 7패 우위입니다. 하지만 6년 연속 한국 시리즈 우승 두산, 가을 야구에 유독 강합니다. 두 팀의 7전 4선승제 한국 시리즈 승부를 쉽게 점치기 어려운 이유기도 합니다. 두산은 팀 타율 1위, NC는 2위고요. 평균 자책점도 두 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양 팀의 전력이 팽팽한 만큼 1차전 승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은 1차전 승리팀이 35번 가운데 26번을 우승해 우승 확률 74%를 넘습니다. 오늘 경기의 중요성을 입증하듯 두 팀 감독도 에이스를 나란히 선발로 투입했습니다. NC는 19승 투수 루친스키가, 두산은 20승 투수 알칸타라가 나섭니다. NC로서는 두산에서 이적해온 포수 양의재 활약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우승 DNA를 팀에 이식함은 물론 올 시즌 공격에서 30홈런 100타점 또 뛰어난 투수 리드로 수비에서도 최고의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고척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면서 현재 50%인 한국 시리즈 관중 규모는 3차전부터는 30%로 축소됩니다. 한국 시리즈 우승팀에 돌아갈 배당급, 즉 상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한국 시리즈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고척돔 수용 인원의 절반까지 허용하던 관중 입장이 30%로 줄어들게 된 겁니다. 2차전까지는 기존대로 8,200명까지 관중이 들어오지만 오는 20일 예정된 3차전부터는 5,100명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줄어든 관중은 경제적인 타격으로 이어집니다. 당장 우승팀에게 돌아갈 배당금이 문제입니다. 배당금은 포스트 시즌 수입에서 절반가량인 경기 운영 비용을 뺀 뒤
정규 시즌 우승팀에게 20%를 먼저 주고 포스트 시즌 진출팀들에게 성적에 따른 비율로 나눠줍니다. 지난해 통합 우승을 차지한 두산은 27억 원, 준우승팀 키움은 8억여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관중이 100% 입장했을 때 얘기입니다. 12경기가 열린 지난해 포스트 시즌에는 23만 4천여 명이 입장해 88억 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올해는 한국 시리즈가 7차전까지 열리고 표가 매진된다고 해도 관중 수가 10만 명을 겨우 넘습니다. 경기를 치르는 비용을 제외하면 수익이 거의 없거나 오히려 적자일 수도 있습니다. KBO 관계자는 경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각 팀에 배당되는 돈은 상당히 적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최악의 경우 우승팀 상금이 0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모기업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구단마다 격려금은커녕 긴축 재정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야구 팬들의 기대를 채워준 가을 야구가 지나가면 선수들에게는 유독 차가운 겨울이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노영민 실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예, 얼마 전에 그 살인자 발언으로 좀 고초를 치르셨죠? 좀 과했다고 평가를 스스로 하시고 사과하셨던데요. 과했습니까? 틀렸습니까? 글쎄요, 제가 그 당시에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은 설명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요. 다시 묻겠습니다. 틀렸습니까? 과했습니까? 네, 제가 그게 과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틀리진 않았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왜냐하면 우리 방역 당국이 광화문에 모였던 국민들이 살인자라고 하셨던 것에 대해서는 입장의 변화가 없으신 거네요. 그런 말씀 드린 적 국민을 없습니다. 대상으로 아니요, 몰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네, 허위로 이렇게 자꾸 허위라니요, 되물으시면 안 실장님. 됩니다. 살인자 발언은 실장님이 하셨어요. 아닙니다. 제가 국민을 대상으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광화문에 모였던 많은 분들께 살인자라고 했던 그 지금 실장님의 제가 의견을 거기 모인 분들한테 살인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도둑놈이 아니라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이 집회 주동자들은 예, 수고하셨고요. 실장님의 제가 의견을 거기 모인 분들한테 살인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그 6일째 100명 이상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엄중하게 보고 계시는 거죠. 네. 자, 이럴 때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청와대에서 무엇을 해야지 됩니까? 강력한 메시지를 줘야지 되는 거예요. 집회 주동자에 대해서는 살인자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게 얘기했고 살인자 그러면은 똑같은 과하다고 겁니다. 얘기했습니다. 노영민 시장님, 이 코로나가 확산이 됐었다고 하면은 당연히 그분들은 노영민 시장님 말씀대로 살인자가 되는 거고 청와대도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에 대해서 책임이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맙다고 사실은 생각합니다. 예, 집회 자제를 또 요구하는 것도 고맙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헌법적 자유 그리고 방역이라는 이 사이에서 어느 정도의 균형을 맞춰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니, 당연하죠. 의원님께서 힘을 받고 집회 금지 쪽으로 한번 더 세게 얘기하셔야죠. 세게 자, 앞으로 아니, 방역이 추진하도록 있어갖고 이념이나 한번 신념이 어디 해보겠습니다. 있습니까? 여야가 어디 있고 예. 보수 그 진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민중 공동 행동에 대해서 확산이 됐을 때 너희들이 다 책임이고 국민적 살인자로 될 수 있다. 다시 한번 시장님께서 말씀을 강력하게 하셔야지 됩니다. 지금. 네, 그건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그래도 한번 말씀해 의원님께서 보십시오. 이렇게 참고 확산이 되었을 때 집회 주동자들은 그리고 살인자가 될 수 만약에,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이번 강력하게. 그 비난을 금치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비난이요? 그 김성원 수석님, 제가 지난번에 그 과하다고 했던 표현을 다시 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때 당시에 국민에 대해서 살인자라고 했던 표현. 국민에 대해서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가짜 뉴스가 나오나 했더니 여기서 자꾸 나오는군요. 속기록을 보십시오. 저도 속기록 봤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어디서 가짜 뉴스가 나오나 했더니 비서실장님. 아니, 네. 그렇다고 그렇게 반응을 보이면 어떡해요? 거기 참석한 국민들한테 한 말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 알아요. 무슨 뜻으로 이야기하시는지 아는데
발끈하실 일은 아닌 것 같고. 크게 치솟던 미세먼지 농도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은 현재 보통 수준을 회복했고요. 점차 비가 내리면서 그 밖의 지역도 먼지가 모두 씻겨 나가겠습니다. 퇴근길 무렵 경기 남부와 충청 이남에 산발적으로 비가 오기 시작해서 밤 늦게부터는 서울에도 비가 오기 시작하겠습니다. 내일까지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제주도에는 최고 30mm로 비교적 많은 양의 비가 오겠고요. 그 밖에 내륙은 5에서 1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은 오전에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오후부터 본격적인 비가 오겠습니다. 여기에 남쪽에서는 따뜻한 수증기가 유입돼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내일 아침과 낮 기온 모두 평년 수준을 10도 이상 크게 웃돌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5도, 대전 13도로 크게 춥지 않겠고요. 한낮 기온을 살펴보면 서울 20도, 대전과 부산 23도, 제주도는 무려 27도까지 오르면서 기상 관측 이래 11월 최고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목요일인 모레에는 전국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쏟아지겠고요. 주말부터는 기온이 차츰 내려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조금 전 방송된 돌발 영상은 어제 나간 영상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쉽고 빠른 뉴스 뉴스큐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저녁 종합 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